여기 미국 무기만 믿고 있던 서고 방산 전문가가 한국 전투기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감히 미국 방산 시장에 도전한다는 게 어이없다며 코웃음을 치는데요. 그런데 필리핀이 55억 달러짜리 미국 전투기를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충격에 빠져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보여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데클란 맥그레거이에요. 방위산업 분석가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기 구매 계약들을 지켜봤죠. 하지만 지난해 10월 마닐라에서 목격한 일은 지금도 저를 놀라게 해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표단과 한국 항공우주산업 간의 최신 계약 절차를 살펴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마닐라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필리핀이 KF-21 전투기 구매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사양, 자금 조달 방안, 심지어 현지 조립 라인까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KF-21은 한국이 개발한 최신의 전투기예요. 마치 하늘을 나는 슈퍼카 같은 존재죠. 빠르고 강력하고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런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돈을 투자한 공동 개발 파트너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전투기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한 나라였죠. 그런데 정작 첫 번째 수출 고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공동 개발자가 아니라 나중에 관심을 보인 나라가 먼저 구매하게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12대에서 24대 정도를 구매할 계획이었어요. 이미 승인된 호라이즌 3 현대화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호라이즌 3이라는 건 필리핀 군대를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장기 계획이에요. 마치 오래된 컴퓨터를 최신 모델로 바꾸는 것처럼 군대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FMS 시스템에 관한 분석 자료였어요. FMS는 포레인 밀리터리 셀즈의 약자로 해외 군사 판매를 뜻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무기를 파는 공식적인 시스템이죠. FMS 시스템이 더 한몫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미국의 FMS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제 전투기를 사고 싶어 했어요. F-16이나 AA-18 같은 유명한 전투기들 말이죠. 하지만 FMS 시스템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떠올려 봤어요. 어떤 나라가 미국 전투기를 주문하면 승인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곤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가 인도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방에서 재료부터 구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가격도 문제였습니다. FMS를 통해 구매하면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붙었어요. 행정수수료, 관리비, 운송비까지. 원래 가격의 1.5배나 2배가 되기도 했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기가 급하게 필요한데 미국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비쌌으니까요. 마치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싶은데 기존 업체는 다음 달에나 올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나타났어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완전히 다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빠른 납품,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게다가 현지에서 일부 조립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필리핀이 전투기 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양측 대표단이 나눈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 측은 특히 정비와 유지 보수 부분에 관심이 많았더군요.
전투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계속 작동시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니까요. 한국 측은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사 교육, 예비 부품 공급, 심지어 시뮬레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전투기 시장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만이 전투기를 만들고 팔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존 강자들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고, 납품이 빨랐고, 고객 맞춤형 옵션이 많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폴란드도 한국제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더군요. AA-50이라는 경전투기였는데 폴란드는 무려 48대나 주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 지형도가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죠.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빨간 핀들이 꽂혀 있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성사되었거나 논의 중인 나라들이었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멀리 폴란드까지. 핀인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다음 10년은 더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닐라의 저녁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있을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미국 정부의 견적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숫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F-16 바이퍼 전투기 20대에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필리핀 국방부가 책정한 예산은 1조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미국 제안은 그 5배였어요. 저는 즉시 알았죠. 필리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요. 숫자들을 하나씩 뜯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FMS, 그러니까 대외 군사 판매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3.2%의 행정 수수료가 붙더군요. 55억 달러의 3.2%면 1억 7,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이에요. 이건 그냥 서류 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아니고 무기 값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미국식 계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투기 한 대당 기본 가격이 2억 7,5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3,700억 원이에요. 제가 아는 F-16의 기본 가격은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어떻게 3배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예비 부품이 잔뜩 붙어 있었죠. 엔진 예비품, 레이더 예비품, 전자장비 예비품, 심지어 20년치 소모품까지 포함되어 있더군요.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필요하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었습니다. 훈련 비용도 따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필리핀 조종사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훈련시키는 비용이었죠. 숙소, 식비, 교육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 한 명당 1억 원이 넘었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도 있었습니다. F-16을 운용하려면 특별한 경납고가 필요하고 특별한 정비시설이 필요하고 특별한 통신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수천억 원이 추가되었죠. 저는 이런 걸 금도금이라고 불러요. 필요한 것들을 모두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전투기들을 새로 바꾸고 싶었을 뿐이에요. 간단한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전투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제시한 건 필리핀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폴란드에 대한 K방산 수출을 연구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AA-50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총액은 약 14조 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였죠. 폴란드 공장에서 K2 전차의 일부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의 FMS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부품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사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어요. 한국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은 보유하고 있던 F-15K 전투기 59대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어요.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죠.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4조 5,60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투기를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장비만 바꾸는데 4조 원이 넘는다뇨. 전투기 한 대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을 지불했어요. F-15K는 미국제 전투기였고 미국 말고는 이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FMS 시스템의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미국 무기를 사면 평생 미국에 묶이게 되는 거죠. 필리핀도 이런 한국의 경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KF-21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KF-21의 기본 가격은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이에요. F-16 바이퍼의 제한 가격인 3,700억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죠. 물론 KF-21에도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예비 부품, 훈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어요. 예비 부품은 필요한 최소한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필리핀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훈련은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필리핀에 직접 가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인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총 프로그램 비용을 계산해보니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8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미국 제안보다 50%에서 70%나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필리핀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죠.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면 점차 자체적인 방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책상 앞에서 두 제안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미국 제안 7조 4천억 원,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 한국 제안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800억 원. 기술 이전과 자립 지원. 선택은 명확했어요. 물론 미국의 F-16은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운용되어 온 믿을 수 있는 기체죠. KF-21은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였고 실전 배치도 안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필리핀에게 중요한 건 최첨단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합리적인 가격에 자신들의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전투기였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파트너십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파트너십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파트너십일까요? 미국은 전자를 선택했고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숫자들 뒤에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주성, 기술적 독립, 미래의 가능성이 모두 걸려 있었죠. 파트너십의 대가는 돈으로만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미래에 대한 투자였고 자립에 대한 꿈이었으며 진정한 협력 관계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필리핀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최근 에이펙 정상회담장에서 프라보어 대통령의 얼굴을 봤어요. 한국 대표단이 KF-21 분담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그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군요. 재빨리 이건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합시다 라며 화제를 돌렸죠.
10년 넘게 인도네시아 국방 조달을 추적해온 분석가로서 저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벌이는 게임은 정말 위험했어요. KF-21 타투너국으로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중국제 제10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국방 조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국의 안보 전략 전체를 흔드는 결정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문서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026년까지 갚아야 할 KF-21 개발비 분담금은 고작 2억 달러예요.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의 2%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프랑스 라팔 전투기 40대를 80억 달러에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터키 가한 전투기 48대도 추가로 주문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비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엔 CATSA 제재 경고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미국 무기 수입이 전면 차단된다는 내용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걸 경험했어요. 2021년에 러시아제 수-35 전투기 구매를 취소해야 했거든요. CATSA 제재가 두려워서였죠.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중국 제10C를 구매하면 3가지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첫째, KF-21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쫓겨나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기술 접근권을 박탈할 거예요. 둘째, 미국이 F-15 전투기 판매를 거부할 겁니다. 셋째,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의 부품 공급이 끊겨요. 인도네시아 공군은 지금 F-16을 33대 운용하고 있어요. 이 전투기들이 부품 부족으로 땅에 묶이면 인도네시아 방공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거죠. 크라보와 대통령의 전략을 이해하려고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 기록을 뒤졌고 인도네시아 군부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죠. 프라보어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거였죠. 그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로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조달청 내부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제1공실을 원하지 않아요. 중국 무기 신뢰성에 의문이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적 압력이 있었죠. 중국이 뭘 제시했는지 알아냈어요. 제20C 한 대당 가격을 4천만 달러로 제시했답니다. 프랑스 라팔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게다가 10년 무이자 할부를 제안했어요. 인도네시아가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명확했어요. 베이징은 인도네시아에게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나트나 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묵인하라는 거였죠. 인도네시아의 해양 주권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였어요. 프라보어는 이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반응을 봤어요. 분노했죠.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비 8억 달러 중 겨우 2억 달러만 냈거든요. 6억 달러를 떼먹은 상태에서 중국 전투기를 산다고 하니 한국 입장에선 배신이었던 거예요. 한국 정부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남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KF-21 프로그램에서 제명하고 기술 이전 협약을 파기하겠다. 차갑고 단호한 메시지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중국 제10C를 포기하면 베이징의 보복이 기다려요.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1,4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압박이 무서웠죠. 하지만 제1공실을 구매하면 서방 무기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해요. 미국, 한국, 유럽의 첨단 무기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인도네시아 합참의장 회의록을 입수했어요. 거기서 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체스판에서 말 하나를 움직이려다가
킹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진짜 문제는 전략적 명확성의 부재였습니다. 프라보어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려고 했어요. KF-21도 하고 라팔도 사고 J-10C도 도입하고 카안도 주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각 전투기마다 다른 무기체계, 다른 정비 시스템, 다른 조종사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인도네시아 공군은 지금도 5개국 8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제까지 더하면 정비 양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방연구소 동료와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인도네시아는 자기가 큰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인구 2억 7천만 명이니까 당연히 강대국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국방 예산은 고작 250억 달러예요. 한국의 절반 수준이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거예요. 프라보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뭘까요? 저는 그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수하르토 시절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어요. 동티모르 작전을 지휘했고 강경 민족주의자로 알려졌죠. 미국에게 인권 침해로 비자가 거부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반미 감정이 정책에 스며들었어요. 중국과의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에 대한 오래된 원한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지정학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2025년 5월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12척이 나투나 제도 인근에 나타났어요.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7함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거절했어요. 중국 무기를 사려는 나라를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죠? 그게 워싱턴의 메시지였어요.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프라보어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1공시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고 중국에 선금 5억 달러를 지불한 상태였거든요.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천문학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만든 함정에 갇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통쾌해했죠. 분담금 안 내고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구나 라고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내부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중국 편으로 넘어가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봤어요. 인도네시아는 강해지려고 중국 무기를 샀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더 약해지고, 더 고립되고,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프라보어는 체스를 두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포커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진 패가 형편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의 최후 통첩 기한이 코앞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선택해야 해요. KF-21 분담금 6억 달러를 내고 서방과의 관계를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품에 완전히 안길 것인가. 저는 프라보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것 같아요. 그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3의 길을 찾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지정학에는 제3의 길이 없어요. 중간에 서려는 순간 양쪽에서 다 맞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전략적 모호성이 때로는 현명해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프라보어는 모든 걸 얻으려다가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의 얼굴에 서린 불안감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 공군기지 경납고 앞에 서서 전투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저는 물류 분석가입니다. 군대가 무기를 관리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이죠. 경납고마다 다른 나라 전투기가 있었어요. 미국제 F-16, 러시아제 스호이, 프랑스제 라팔, 그리고 앞으로 한국제 KF-21, 터키제 칸, 중국제 제10C까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총 7가지 종류를 6개 나라에서 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 옆 인도네시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돈을 불태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답니다. 전투기마다 부품이 다릅니다. 정비사도 따로 훈련받아야 해요. 조종사도 마찬가지고요. F-16 엔진 부품은 수호위에 안 맞죠. 라팔 정비사가 KF-21을 고칠 수 없어요. 제 노트북 계산 결과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품 창고 7개, 정비사 훈련 프로그램 7개, 조종사 훈련도 7개. 같은 종류 하나만 운영하는 것보다 거의 4배나 들더군요. 부품이 필요하면 각 나라에 따로 주문해야 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각각 몇 주씩 걸리죠. 부품 하나 없어서 비행기가 몇 달씩 경납고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지속 불가능해요. 보고서에 그렇게 썼죠. 필리핀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닐라 공군기지는 훨씬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제 AA-50을 12대 운영합니다. 필리핀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경납고에 하얀색 경전투기들이 가지런히 있었죠. 한 종류만이요? 훨씬 쉽답니다. 부품 창고도 하나, 정비사 훈련도 하나, 조종사 훈련도 간단했어요. 마라위 전투 때 큰 활약을 했습니다. 100% 작동했죠. 2017년 테러리스트들과 싸울 때 AA-50이 한 대도 고장 안 났대요. 한국 회사 KI가 지원을 정말 잘해줬답니다. 부품도 빨리 보내주고 문제 생기면 즉시 기술자가 왔고요. 그래서 한국을 신뢰하게 됐어요. 필리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 방어를 위해 다른 무기도 샀죠. 그런데 미국 것만 산 게 아니었어요. 인도에서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을 샀고 한국에서는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샀습니다. 왜 여러 나라에서 샀어요? 가장 좋은 걸 가장 싸게 사는 거죠. 필리핀은 정치가 아니라 실용성을 선택했어요. 인도 미사일이 좋으면 인도에서 사고 한국 배가 좋으면 한국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전부 서로 잘 맞았어요. 브라모스를 호세 리잘급 배에 장착할 수 있었고 AA-50은 미국 레이더와도 연결됐죠. 유지비는 어때요? 관리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의 3분의 1도 안 들어요.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모든 나라에서 무기를 샀어요. 정치적으로는 현명해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7개 다른 공군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했죠. 필리핀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뭐지? 라고 물었답니다. 정치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실용적으로 접근했고 더 적은 돈으로 더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제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어요. 군사 조달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너무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 균형은 물류적 악몽을 만든다. 실용주의가 이긴다. 인도네시아 경납고에 먼지 쌓인 전투기들은 슬펐습니다. 좋은 비행기들이었지만 너무 많은 종류였죠. 필리핀의 AA-50들은 매일 하늘을 날았답니다.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국방은 복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함이 강함을 만들더군요. 남중국해에서 KF-21과 제10C가 맞붙는 상황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기술적 측면에서 매혹되곤 했어요. 2025년 5월에 일어난 라팔 쇼크는 방위산업 커뮤니티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죠. 파키스탄의 제10C 전투기들이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속보를 보며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프랑스제 라팔이 중국제 제10에게 격추당했다니요. 방위산업 전문가로서 10년을 일했지만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본질을 파헤쳐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파키스탄은 중국제 시스템들 간의 완벽한 데이터 링크 통합을 이뤄냈죠. 조기 경보기, 전투기, 지상 레이더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프랑스제 라팔, 이스라엘제 레이더, 러시아제 미사일을 섞어 쓰면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됐어요. 통신이 끊기는 순간 라팔 조종사는 혼자 싸워야 했답니다. 저는 그날 밤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결론에 도달했죠. 이건 제20C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의 승리다. KF-21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해요. 제가 5세대 DNA를 가진 4.5세대라고 부르는 스텔스 설계가 교전역학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KF-21의 날카로운 각도와 매끄러운 동체, 내부 무기 장착 공간은 모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예요. 중국 조기 경보기가 라파를 1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면 KF-21은 30km 안에 들어와도 잘 안 보일 겁니다. 작년 가을, 공군 관계자가 말씀하시더군요. 제1공씨는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KF-21과는 게임 자체가 다릅니다. 센서 융합 능력이 핵심이에요. KF-21은 레이더, 적외선 탐색 시스템,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의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그림으로 조합합니다. 특히 IRST는 중요하죠. 중국이 강력한 전자전으로 레이더를 교란시켜도 IRST는 적기의 열 신호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제10C를 선택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월 전 자카르타 전시회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공군 장교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제10C가 저렴하고 빨리 인도되며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 해군의 전자전 시스템이 가동되면 제1공시의 레이더가 먹통이 될 수 있답니다. 중국 조기 경보기 KJ-500은 라팔처럼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전투기를 300km 밖에서 탐지해요. 하지만 KF-21은 50km 이내로 접근해야 겨우 잡힐 겁니다. 50km면 이미 미사일 발사거리 아니죠. FK-21이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고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KF-21 대 제20C 가상교전에서 10번 중 7에서 8번은 KF-21이 이겼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 우위예요. KF-21 조종사는 적기의 위치를 먼저 알지만 상대방은 아직 KF-21을 탐지도 못한 상태죠.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며 두는 사람과 눈을 가리고 두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런 기술적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 판단이 기술적 판단을 압도한 경우죠. 중국과의 경제 협력, 빠른 전력 증강, 예산 절감이라는 단기적 이익을 택한 겁니다. 저는 가끔 2028년 남중국해 어딘가에서 인도네시아 제1공씨와 한국 KP-21이 중국 해군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상상해요. 데이터 링크 호환성 문제만 해도 골치 아플 겁니다. 제20C는 중국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됐지만 한국이나 미국 시스템과는 제한적으로만 연결되죠. KF-21은 네이토 표준을 따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전투기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결국 기술적 우위란 단순히 더 빠르거나 더 강한 무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더 빨리 수집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적의 방해를 받아도 작동하는 회복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KF-21은 바로 그런 철학으로 설계된 전투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달 방산 컨퍼런스에 제출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도네시아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가 이제 한국의 전략적 승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짚어봤죠. KF-21은 원래 한국이 미국의 FAMS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전투기였어요. FMS는 Foreign Military Sales의 줄임말인데 미국이 무기를 팔 때 쓰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언제 받을지도 불확실했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 때문에 고생했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KF-21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FMS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이 전투기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자유를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모니터에는 브레이킹 디펜스라는 방산 매체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외교를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것을 모두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필리핀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였어요. 자기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꼼꼼히 따져봤죠. 그리고 KF-21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남중국해 지도를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필리핀이 KF-21을 사게 되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이 지역 전체의 안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큰 변화였죠. 인도네시아 상황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공군은 7가지나 되는 다른 종류의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부품도 7종류, 정비 방법도 7가지, 훈련도 7개가 필요한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서방도 동방도 다 화나게 만들었어요.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였죠. 줄리안 그레이엄이라는 분석가의 지적이 정확했어요. 인도네시아에게는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는 외교쇼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창밖을 보면서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각했어요. 한국을 괴롭혔던 FMS 제도가 역설적으로 지금 K방산의 최대 승리를 만들어낸 조건이 됐으니까요. 한국은 FMS 때문에 힘들어서 직접 만들기로 했고, 그러면서 세계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이제 KF-21은 첫 번째 수출 고객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처음 함께 개발을 시작했던 자카르타가 아니라 실용주의가 승리한 마닐라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돈도 제대로 안 냈고 배신이었죠. 반면 필리핀은 완성된 전투기를 꼼꼼히 따져보고 정직하고 실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항공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방산 파트너십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기를 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치, 성능,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중요해진 거예요. 필리핀의 선택이 그걸 보여줬어요. 화려한 외교쇼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냉철하게 판단했죠.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기술을 공유했고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자는 태도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전투기 획득 판도는 영원히 바뀔 거예요. 실력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내일 컨퍼런스에서 이 이야기를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예측이 아니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